아버지가 쓰러지셨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족이 멀어지는 속도가 병의 진행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유난히 하얗게 느껴졌고 나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시간은 병원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진료 일정이 달력이 되었고 약 봉투가 식탁 한쪽을 차지했습니다. 나는 막내딸이었고 집에서 가장 시간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던 아버지는 그날 아침 산책을 나가셨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이웃분이 발견하고 연락을 주셨고 나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큰 오빠는 지방에 살았고 둘째 오빠는 서울에 있었지만 회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혼자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아버지의 옷을 보관했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렸을 때 그 시간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키워주셨고 내가 곁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전화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오빠는 안부보다 먼저 절차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건지, 집은 미리 정리할 건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오빠도 비슷했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방향은 결국 같았습니다. 큰오빠는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은 어디 있느냐고, 집 등기부등본은 확인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런 것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큰오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하다고 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이 너무나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왜 그 이야기부터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막내였고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담요를 정리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족이 멀어지는 속도가 병의 진행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며칠이면 나아질 거라 했지만 검사와 치료는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회사에 양해를 구했고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말은 거의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보호자 서명은 늘 내 이름이었고 약 타는 것도 온전히 내 일이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간호사가 돌고 7시에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드시지 못해서 내가 숟가락으로 떠드렸습니다. 9시에는 회진이 있었고 의사의 설명을 듣고 메모했습니다. 오후에는 물리치료가 있었고 저녁에는 약을 챙겼습니다. 형제들은 바빴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일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말은 어떤 날엔 너무나 편리한 면죄부처럼 들렸습니다. 한 번은 내가 부탁했습니다. 하루만 병원에 와달라고 내가 숨 좀 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큰오빠는 잠깐 들렀다가 금세 나갔습니다. 둘째 오빠는 서류 봉투를 들고 와서는
병원비 분담을 이야기했습니다. 큰오빠가 병원에 왔을 때 나는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머리도 감고 옷도 갈아입고 싶었습니다. 큰오빠는 알겠다고 했지만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오느냐고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그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울고 나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버지인지 가족의 형식인지 스스로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나는 내 월급으로 먼저 내고 형제들에게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큰오빠는 한 달에 한 번씩 입금했지만 금액은 늘 적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영수증을 요구했고 나는 영수증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 과정이 점점 사람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의식이 또렷할 때가 줄었습니다. 말이 느려졌고 눈빛이 자주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을 잡으면 손끝에 힘이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힘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손끝을 느끼며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 조용히 있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병원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의사가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설명했고 길고 복잡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큰오빠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정리할 것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게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얄밉게 들렸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말이 결국 돈을 뜻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둘째 오빠는 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금은 어디에 있는지, 상속은 어떻게 할지, 이런 말들이 상담실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큰오빠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알아본 상속 절차와 세금 계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값을 추정하고 예상 세금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큰오빠는 얼굴을 굳혔고 둘째 오빠는 나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불안을 들고 모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에만 있어서 현실을 모른다고 집값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아버지가 먼저라고 지금은 아버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큰오빠는 코웃음 쳤습니다. 이상주의로는 세상을 못 산다고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싸움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싸움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들의 연락은 더 건조해졌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혼자 아버지를 지켰고 그들은 집과 서류를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말은 엇갈렸고 마음은 더 멀어졌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둘째 오빠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지금 정리 안 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또다시 싸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잠든 밤이면 나는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냄새는 한결같았고 밤은 늘 길었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왜 가족이 돈 앞에서는 이렇게 힘없이 부서질까? 그리고 왜 나는 화가 나면서도 죄책감을 느낄까? 그런 질문이 내 속을 끊임없이 긁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나만 여기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이 뜸했고 회사는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절에서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집착은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형제들이 돈을 집착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혼자 서 있으니 내 마음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족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당연히 아버지 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돈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가족이라면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들이 내 분노를 키웠습니다.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커질수록 나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외로움은 미움으로 바뀌었고 미움은 다시 내 마음을 더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형제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오빠는 사업이 어려웠고 둘째 오빠는 아이 교육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이해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병실 문을 열면 아버지는 가끔 나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그 눈빛 앞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지킬 때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줄어들었지만 귀는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상담실에서 다퉜던 날 이후 아버지는 내 손을 잡을 때마다 조금 더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눈을 뜨고 나를 오래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부탁도 아닌 그저 오래된 피로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렵 간호사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종종 가족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왔는지 묻기도 하고 막내는 밥은 먹었는지 묻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아프신데도 끝까지 내가 밥을 먹는지를 걱정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잠시 의식이 또렷해지셨습니다. 나를 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나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아주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우지 마라. 그 말은 작게 떨어졌지만 내 가슴에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싸움은 밖에 남아 있었습니다. 싸움을 멈추려면 내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나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새벽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나는 손을 잡고 있었고 마지막 숨이 빠져나갈 때 병실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음도 늦게 왔습니다. 장례 절차는 빠르게 흘렀고 사람들은 조문을 왔고 나는 인사를 했고 내 마음은 그 뒤에서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은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큰오빠는 조문객을 맞이했고 둘째 오빠는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나는 영정 앞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지만 나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이 지나고 발인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화장장으로 갔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관이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오빠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며칠 후 우리는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큰오빠는 굳은 얼굴이었고 둘째 오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들 피곤했고 다들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봉투는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종이가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유언장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집은 공동 명의로 나누되 일정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비와 장례비를 실제로 부담한 내 기록이 반영되어 있었고 내가 쏟은 시간과 비용이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얼굴을 붉혔고 둘째 오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그 기록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했던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다 보고 계셨습니다. 유언장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낸 병원비, 내가 쓴 시간, 내가 포기한 월급,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이 모든 걸 기록하셨을까?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글씨는 삐뚤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 글씨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뜻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애도 둘째도 막내도 다 내 자식이니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막내에게 짐이 쏠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빚을 갚고 싶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큰아들도 사정이 어려운 걸 알고 둘째도 힘든 걸 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다고, 다만 막내에게 너무 짐을 지워서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형제들을 바라봤습니다. 큰오빠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돈을 두고 싸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돈을 도구로 삼아 마음을 정리하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큰오빠가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고 나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오빠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원한을 품으면 상대를 묶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마음이 묶인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형제들을 미워하며 내 마음을 묶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그 줄을 조용히 끊어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큰오빠는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둘째 오빠도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현실만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게 말하면 다시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문장마다 숨이 막혔고 문장마다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다만 같은 방향으로 돌려 세우려 하셨습니다. 돈을 나눠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느라 제 마음도 못 살폈습니다. 그 말을 하니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편히 두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형제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짐을 나르고 함께 물건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오빠는 사업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고 둘째 오빠는 아이 교육비 때문에 고민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 안에는 우리 세 남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자의 생일과 기념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재산 문제로 가족이 멀어졌다면 그 안에는 돈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상처, 인정받지 못한 상처, 외로웠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바로 그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선방은 이런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가까울수록 상처가 깊고 돈이 끼면 마음이 더 어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생각과 자존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어떤 진짜 마음은 늦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늦게라도 알게 된다면 그 또한 인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은 또 다른 어르신께 이 여운을 전하는 작은 인연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